그럼 바람이 어떻게 전기가 되는 것일까? 일단 날개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한다. 다음 양력과 항력이 작용하면서 날개가 돈다. 바람에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바다항해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원리가 비슷한데 날개는 공기 중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력을 만들어요. 프로펠러가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같죠. 이 엄청난 힘은 땅 위에서 60m나 떨어져 있는 터빈 발전소를 돌아가게 한다. 이 날개는 바람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그 바람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게 메인 축을 통과한 후 기어박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기어박스에서는 그걸 1에서 70회까지 회전시키게 돼요. 그걸 기어박스에서 나가는 축으로 보냅니다. 다음 이 발전기로 들어와서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발전기는 매분 850에서 1400회까지 회전합니다. 전류는 발전기에서 트랜스미션 라인, 즉 전송선을 타고 내려와 전력망에 도착한다. 그런데 풍력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바람이 언제 어디서나 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터빈이 여러 각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컴퓨터는 터빈을 360도까지 회전하게 조절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날개는 최적의 바람을 잡는 위치로 계속 움직이게 된다. 각각의 축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죠. 또 모든 날개는 조절된 각도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 그 위치를 유지합니다. 각 터빈은 저절로 작동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가끔 터빈도 보수해야 할 때가 있다. 전구를 바꿀 일도 생긴다. 그러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메디슨 카운티에서 제 사무실보다 전망 좋은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세요.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멋지다니까요. 풍력 터빈이 모여있는 곳을 풍력발전 기지라고 한다. 그런데 뉴욕의 풍력발전 기지는 농장과 같다. 이 땅의 주인이 도나 그리핀 같은 농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풍력 에너지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는 풍력발전기 각 터빈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했어요. 새로운 수입이 생긴 셈이랍니다. 농작물 재배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바람은 공짜니까요. 터빈이 돌아가는 한 우린 돈을 벌 수 있어요. 뉴욕에서 노스다코타주에 걸쳐져 있는 미국 농토와 황무지는 풍력발전소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풍력 자원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의 바람만으로 미국이 필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죠. 문제는 바람을 전기로 바꿔서 보내는 기술인데요. 그래도 미국의 내륙 지역을 보면 바람 에너지가 정말 많고 또 해안가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농업과 풍력은 긴 역사를 같이 한다. 풍력 에너지는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풍차는 1390년경 도입됐는데 몇 세기에 걸쳐 점차 발전하게 된다. 가벼운 목재로 만든 날개 앞부분 단면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이렇게 공기역학적으로 큰 힘을 받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초기 풍력 발전기는 주로 배수나 곡물을 가루로 빻는 데만 사용됐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농장에서도 작은 풍차를 활용했다. 이 풍차에서 최초로 가볍고 효율적인 강철 날개를 이용한다. 이 방법으로 낮은 바람으로도 큰 힘을 만들 수 있었다. 또 이때 최초로 바람을 전기로 변환시켰다. 지난 20세기에는 캘리포니아 서부에 많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지하수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든 건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화석 연료가 더 저렴해지자 시들해진 겁니다. 본격적인 풍력 에너지 개발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됐다. 존드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테아차피 언덕에 지금으로선 작은 50kW 풍력 터빈을 가동했다. 1980년대 초기의 터빈은
50에서 60킬로와트부터 시작해서 80년대 말엔 수백 킬로와트가 됐고 90년대엔 150킬로와트였고요. 그러다 750킬로와트가 됐고 90년대 말엔 1.5메가와트까지 가능해졌죠. 이 회사에선 다양한 속도의 터빈을 설치했다. 강한 돌풍이 불면 당연히 날개도 빨리 돌고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었다. 게다가 컴퓨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가볍고 저렴하고 뛰어난 날개까지 개발됐다. 그래서 천연가스, 석탄과 비교해봤을 때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게 된 것이다. 풍력 발전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유럽의 몇 개국은 곧 전기의 20% 이상을 풍력 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06년 6월, 미국 에너지국에서는 향후 전체 에너지의 20%를 풍력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기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터빈이 개발되면 풍력 발전은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날개가 도는 원의 직경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대형 터빈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에너지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형 터빈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5메가에서 6메가와트 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사용할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강한 바람이 더 많잖아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죠.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도 적어지고 거기에 환경적으로도 좋으니 일석이조잖아요. 바람직해요. 아주 실용적인 기술이에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람이 혁신적인 자원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지열 에너지다. 한 나라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풍력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다. 2020년까지 30기가와트짜리 풍력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그럼 1,300만에서 3,0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대체 에너지 활용을 위한 발걸음이 바쁘다. 국토 전체를 화산이 둘러싸고 있는 북극계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대체 에너지 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천연 자원으로서의 불과물을 10분 활용해서 아이슬란드는 거의 에너지 독립국이 된 것이다. 강우량도 풍부한 데다 빙하가 녹은 물까지 합세해서 대규모 수력 발전이 가능하고 이 전기로 필요 전기의 80%를 충당한다. 그리고 이 물은 지하수층으로 스며들어서 마그마가 끓고 있는 암석층까지 다다른다. 마그마가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과 불이 만나면 간헐천, 화산가스 연기구멍, 그리고 또 유용한 에너지원인 지열까지 만들어진다. 아이슬란드가 이런 지열수로 세탁을 하거나 욕실물로 사용한 것은 벌써 몇백 년이나 됐다. 그러나 이런 자원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비싼 수입 화석 연료 대신 사용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움직임은 20세기 중반이 돼서야 뚜렷해졌다. 이곳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열이 바로 우리의 천연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원보다 저렴하잖아요. 게다가 환경 친화적이고요.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지열수는 아이슬란드 가정의 난방과 온수 공급의 93%를 담당한다. 또 지열 수증기로 전체 전기의 17%를 생산한다. 지열은 이 나라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충당하는 셈이다. 네스 자벨리어 발전소는 두 가지 용도로 가동된다. 즉 지열 에너지로 전기도 만들고 동시에 온수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15개의 시추공인데 1800m를 파내려 가서 만든 것이다.
이 시추공 구멍은 600m까지는 시멘트로 관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구멍이 뚫린 금속 파이프를 박는다. 압력을 받은 땅속의 수증기나 뜨거운 물은 파이프를 타고 위로 올라온다. 시추구는 알아서 작동합니다. 펌프질할 필요도 없어요. 강력한 밸브를 그 위에 설치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다음 수증기와 온수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물과 증기가 다른 길을 간다. 증기는 불순물을 거르는 기계로 이동한 후 터빈에 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제거된다. 그리고 필요 없는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뿜어낸다. 이때 온실가스가 배출되긴 한다. 하지만 1년간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12,000톤에 불과하다. 석탄을 이용할 때 5일 만에 뿜는 양이다. 지열로 전기를 만드는 건 터빈을 이용하는 면에서 보면 석탄, 석유를 이용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재료가 천연 증기란 거죠. 사실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건 증기의 열이 아니라 바로 압력입니다. 증기는 4개의 터빈 중 1개를 1분당 3,000번 돌린다. 이 터빈들이 모여서 120메가와트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레이캬비크로 보낸다. 네스 자벨리어는 지열이 높은 지역이다. 지표면 아래를 흐르는 물이 유황 등의 부식성 강한 광물도 녹일 정도로 뜨겁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가정의 난방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발전소가 필요하다. 뜨거운 지열수로 지하수층에서 끌어올린 차가운 물을 데우는 것이다. 물을 가열하는 첫 단계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터빈에서 나온 뜨거운 증기가 찬물을 섭씨 51도의 뜨거운 물로 만든다. 섭씨 51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더 올려야 합니다. 그걸 섭씨 86도, 그러니까 화씨 187도까지 올리는 거죠. 열전환기에서 그런 일을 해요. 이 열전환기 안에서 지열 염수는 찬물의 온도를 순식간에 목표치인 섭씨 86도까지 올릴 수 있다. 이젠 뜨거워진 그 물이 펌프질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부터 물은 파이프를 타고 중력만으로 레이캬비크까지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손실되는 열은 겨우 섭씨 1.8도예요. 그만큼 파이프라인 단열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거죠. 온수와 난방을 끝내도 할 일이 있다. 온수를 이동시킨 이 파이프엔 구석구석 길가에 남은 지난 겨울에 내린 눈을 녹일 만큼의 열이 남아있다. 또 수백 개의 온실을 따뜻하게 해서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게 해준다. 지열에서 직접 나온 염수도 또 사용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만 가능한 게 있다. 지하 염수는 온수 난방에 이용된 후 세계적 온천 블루라군으로 흘러간다. 광물질이 풍부한 물이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야심찬 장기 계획을 세웠다. 국내 모든 자동차를 개조하고 심지어는 어선까지 개조해서 지열이나 수력으로 만드는 청정 에너지로 달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 아이슬란드 에너지 수요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하지만 지열이 풍부한 곳이 아이슬란드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엔 지열 에너지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아이다호에 걸친 화산지대 지열로 전기를 만들면 이 지역 8억 6,5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7%나 된다. 지열 에너지엔 또 다른 형태가 있다. 아이슬란드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효율적이고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표면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열이다. 지구 거의 어느 곳에서나 지표면에서 2.5m 정도만 내려가면 기온이 일정하다. 섭씨 10에서 20도 정도다. 그 공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참호처럼 땅을 파고 거기에 관을 까는 것이다. 다음, 이 튜브에 전기 펌프로 부동액을 순환시켜 돌게 한다. 여름엔 이 부동액이 건물의 열기를 식혀서 시원하게 해준다. 겨울엔 땅속 공기가 부동액을 따뜻하게 해서 건물에 난방 효과를 준다. 그것이 바로 지하 열 교환기다.